우리 앞 시간에 제가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회계라는 건 우리 회사와의 기업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고, 그럼 그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회계의 종류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 시간에서는 제가 우리 그 채권자라든지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무회계라고 했고, 자, 우리 관리회계라는 건 내부 이용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부 이용자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예요.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를 이렇게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하면서 원가회계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같은 게 아니에요. 이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정보, 이 정보들을 많은 곳에 분배해 주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제가 이 보도마카를 사와서 파는 사람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보도마카를 제가 100원에 사와서 400원의 이익을 붙여서 판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이걸 제가 100원에 사온다 그러면 이 100원이 저한테는 원가죠. 그리고 내가 500원에 팔면 400원의 마진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보도마카 100원짜리를 사오는데 택배비가 2,500원이 들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이 보도마카의 원가는 얼마죠? 어렵나요? 보도마카 100원에 택배비 2,500원 하면 2,600원 되겠죠? 그럼 2,600원이 원가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가 원가회계예요. 그런데 제가 얘가 2,600원인데 500원에 파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거 사 쓰는 사람들한테 제가 기부천사지. 그럼 제가 여기에 400원의 이익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그 3,000원에 팔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필요하면 이거 한 개가 3,000원이면 샀을까요? 500원이라면 뭐 필요하면 샀쓰고 안 하고 할 만한데 3,000원이면 대체제를 찾게 되겠죠. 그럼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 관리회계예요. 얘는 2,600원까지만 알려주면 얘가 사업을 하자 하지 말자 판단을 여기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더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100개를 한번 사올 때 한 번에 사오면 택배비가 얼마 들어가니? 라고 했는데 100개를 한 번에 사와도 택배비가 2,500원인 거예요. 그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100개 사와도 택배비가 2,500원이면 한 개당 원가가 얼마니? 라고 했더니 그럼 125원요. 그럼 125원이면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럼 400원 이익 붙여서 525원 팔 거냐, 아니면 375원만 남기고 500원에 팔 거냐. 근데 그걸 결정했을 때 내가 투자하는 2,500원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럼 그 돈 회수는 언제쯤 어떻게 팔린다면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제가 2,500원이라 그랬지만 거기에 이제 공이 6개가 붙으면 25억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그게 언제 회수가 될 거다라고 정보를 주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둘이는 똑같은 게 아니죠. 자, 지금 관리회계가 뭔지는 그냥 개념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수업의 내용으로는 저희는 이걸 공부할 거지 이걸 공부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얘가 사오는데 만드는데 얼마였다, 그 정도까지만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무회계는 그 우리나라 세법의 상위법으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지금 돈 버는 여러분 개인이든 돈 번 사람이 돈 번 회사가 직접 내가 얼마 벌었어요라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우리가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우리 기업이 얼마 벌었는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얼마 벌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법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해서 그 정보를 내가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게 이제 경정이라고 하는데 세무서가 내가 계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계산해 줄게 경정 나온 걸 흔히 세무조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로 잡으면 세금 그대로 제대로 적었는데 이상하게 회사가 문 닫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무회계는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업이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첫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쪽에 끝나는 거고 파트가 관리회계는 이제 경제학 쪽으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회계가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구경하려고 본 것보다 전 시험에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험에 뭐 자주 등장은 안 하는데 기초죠. 근데 너무 기초다 보니까 말장난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회계란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면 틀렸나요? 맞나요? 틀렸죠? 외부 이용자라고 지정해버리면 이건 재무회계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란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리는 그런 말장난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쟤는 틀렸구나 하고 정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볼 일이 없다. 그래서 말장난 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이해관계인에 따른 정보로 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걸 조금만 더 말을 꼬아서 할 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무회계에서 제공하는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 과거지향 정보예요. 정보로 일반 목적 보고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일반 목적 보고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한테 내가 이만큼 돈 벌었어요. 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지. 나 이만큼 돈 벌 거예요. 내 재산 이만큼 될 거예요. 미래 정보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 생산하는 정보는 과거 지향,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생산을 할 거고 그 생산하는 정보는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건 반대말이 특수 목적 보고서예요. 특수 목적 보고서는 그 사람만을 위한 거. 일반 목적 보고서는 여러분이 원해도 은행이 원해도 주주가 원해도 대통령이 원해도 똑같은 걸 주는 걸 일반 목적 보고서라 그래요. 그 누구나한테 똑같은 보고서를 형태를 가지고 저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관리회계는 과거 지향 정보로 죄송해요. 자, 과거 정보로 미래 지향 정보를 생성을 해요. 얘는 특수 목적 보고서를 사용을 해요. 특수 목적 보고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성을 좀 분석해 달라. 아니면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달라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미래에 하려고 그러면 앞에 말했던 손익분기점, 흔히 말하는 우리 본전치기 하는 데가 언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몇이에요. 이렇게 주면 사장님이 미래에 이만큼 걸리고 이만큼의 투자의 기회비용이 날아가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정보를 줄 거예요. 또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건 그걸 달라고 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생산해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없어요. 얘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만들 건데, 그래야 누구나 다 똑같이 제공할 건데, 얘는 나한테 정보를 달려는 이 내부용자, 의사결정 권한자가 어떤 방식의 생산 정보를 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정보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무회계는 얘는 과거 지향 정보로 시행규칙 서식으로 제출을 할 거예요. 얘는 과거 지향 정보라는 건 세금도 얼마 벌 거예요, 앞으로 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건 없어요. 팔았어요, 아니면 내가 돈 벌었어요, 이걸로 세금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미래에 팔 것 같아요 라고 세금 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세무에게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월급 받으시는 거 올해 받았어요. 그럼 그 월급은 원칙적으로 내년 5월 달에 정리하는 거예요. 법인도 올해 번 거면 내년 3월 달에 정리하는 거고, 그럼 왜 내년에 하냐면 아직 올해가 안 지나갔잖아요. 올해 다 벌어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세금 미리 원천징수 당하죠. 그건 세금을 빨리 뜯으려고, 그러니까 세수확보를 빨리 하려고 간이세액표라는 걸 내요. 그냥 우리나라 세수확보 1위가 부가가치세, 2위가 소득세, 3위가 법인세예요. 그럼 이 세금을 최대한 빨리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간이세액표라는 걸로 해서 여러분 급여가 얼마고 여러분 월급으로 몇 명이 먹고 사는지를 넣으면, 그럼 이 사람한테 일단 얼마 세금 뜯었다가 1년 다 지나고 나면 내년 2월 달에 월급만 받으면 월급만 가지고 정리해 주겠다. 그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낸 게 많으면 돌려받고 작으면 더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올해 여러분들이 세금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내야 되는 게 원칙인 건데, 이제 국가가 재정을 위해서 빨리 뜯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회계의 종류고, 저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예를 볼 거예요. 예를. 그리고 우리 수업 진도의 마지막에 지워버렸구나. 마지막에 원가 회계를 할 거예요. 원가 회계. 이 원가 회계는 우리 수업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진도의 마지막에 제가 좀 빨리 해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는 다 까먹는 거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원가 회계를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론 중에 노력 대비 효익이 제일 큰 게 원가 회계예요. 시험 문제 4개 나오는데 4개 나오는 구역을 제가 7군데 집어줄 거예요. 그럼 그 7군데에서 그냥 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냥 아예 딱 정해놓고, 여기서 나온 건 버릴래도 되고 여기서 나온 건 나 맞춘다고 들여다보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이 원가 회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시험 다가왔을 때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마지막에 저걸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재무회계를 할 건데, 자, 이건 이제 우리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재무회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2가지를 써요. 크게는. 자,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을 좀 보면, 자, 우리나라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으로 2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KIFRS라고 하는 거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KGAAP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반에서도 뭐 전공자였을 수도 있고 아직 학교 다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CTA나 CPA를 공부할 거나 뭐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그 분류는 꿈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쓰는 곳은, 얘는 상장 기업은 의무예요.
상장사가 의무라는 표현은 자 우리 상장사 비상장사라고 말하는 건 자 여러분들 코스닥 코스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코스닥 코스피라는 게 코스피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서 시장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증권협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시장에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증권구자만 있으면 그 거래 시간에 얼마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상장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이 모든 기업들이 조건이 똑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똑같은 내용 일반 목적 보고서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이 회사에 투자할지 저 회사에 투자할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장사들은 IFRS를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비상장사는 선택해도 돼요. 얘를 선택해도 되고 자 그럼 우리나라는 비상장사가 95% 이상이에요. 상장 법인이 훨 작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곳은 비상장사가 많겠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한국형이에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했다가 처벌받고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안에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어느 원칙 안에서 적절히 하래요. 저도 대학교 끝물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IMF라는 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막 들어왔어요. 교수님이 번역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영어를 엄청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보고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 번역판을 봐도 적정한 기준 안에서 적절히 하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지금 재판하고 있죠. 걔네들이 우기는 게 뭐냐면 이 기준에서 적절히 이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해석해서 했습니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라고 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그럴 게 없어요. 그냥 쫙 적어놨어요. 이건 이렇게 저는 저렇게. 그럼 일반 기업들은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다 이걸로 해요. 뭐 예를 들면 세무사 시험 볼 때 이걸로 공부해요. 사회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걸로 먹고 살 거예요. 이런 거래처를 못 만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95% 이상이 일반 기업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비상장사라고. 그래서 우리 시험도 이걸로 할 거예요. 일반 기업의 기준. 그래서 시험지 위에 시작할 때 이름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한국채대 국제회계 기준으로 공부를 학교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두 개가 큰 차이는 없어요. 진짜 차이를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분은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이 해봐야 뭐 질적 특성이라는 거 분류만 다르겠지 읽어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게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 둘이가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제가 설명하다가 혹시 이걸로 공부하셔가지고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정도씩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럼 언급해 드렸을 때 왜냐면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내가 들어본 적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였는데 쟤 틀린 거 아니야? 쟤 이상하게 설명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이렇게 하지만 얘는 이렇게 한다고. 그럼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아시는 분은 아 얘하고 차이점이 그거구나라고 이해하시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 말 부분은 버리시면 돼요.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제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이 재무회계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저와 같이 계속 이야기만 할 건데 또 이제 수요일날 만나면 우리 컴퓨터 놀이도 할 거예요. 컴퓨터 하면 시간 엄청 잘 가요.
그래서 막 여러분은 시간 작아서 좋아하시는 느낌이 막 오고 저는 시간 너무 빨리 가서 막 심란해하고 막 그래요. 그게 컴퓨터 하니까 수요일에는 시간 좀 잘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재 29페이지 아래 회계상 거래는 지금 볼 게 아니라서 이제 34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34페이지. 자, 저와 같이 이제 오랫동안 재무회계를 볼 거라 그랬죠. 자, 이 재무회계는 우리 기업가의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계인데, 자,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 자, 그게 지금 우리 34페이지에 있는 재무제표의 내용인데요. 자, 이 재무제표는 우리가 5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얘네들은 저와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용어들이 읽어질 거니까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마시되 시험 전까지도 재무제표 5개가 생각 안 나면 그때 한번 살짝 외우면 돼요. 근데 그 전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니까 지금은 얘네가 어떤 건지 이런 이야기만 저와 같이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재무제표는 이렇게 5가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우리 주요 재무제표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는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외부 이용자한테 아주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시면서도 이 2개는 볼 확률은 매우 높아요. 거의 다 보신 적도 있으시고 표준 대차 대조표, 표준 손익계산서라고 붙어가지고 있는 걸 실무하시면서 보실 건데, 이 둘은 주식하거나 아니면 재경팀에 계신 분이 아닌 이상은 세무팀에서도 잘 볼 일이 없는 서식이긴 해요. 그런데 얘는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이 2개가 아주 중요한 주요 재무제표고, 이 재무상태표가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런데 일상생활에 가보시면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왜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시면 일하시면 전부 다 세법에 맞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이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적혀 있는 글을 많이 보실 거예요. 심지어는 재무상태표의 영어 약자가 파이낸스 포지션이라 해서 FP예요. 대차대조표의 약자가 밸런스드 시트라서 BS인데, 교수님들까지도 재무상태표라고 하면서 약자를 BS라 쓰고 있어요. 거의 다 대다수 그래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이걸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너그럽게 이해를 하면서 쟤 왜 엉뚱한 영어 약자 써? 그렇게 딴지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우리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IS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마 일할 때 뭐 이쪽 지금 부서에 계신 분은 뭐 BS상, IS상 뭐 이야기하는 게 얘 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상, 손익계산서상 이런 표현을 이제 줄여서 쓰는데 저 영어 엄청 못해요. 심지어는 영국으로 발령 나서 7개월 만에 한국 다시 돌아오고 회사 그만둔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끼리 영어로 회의하는 걸 보고 도저히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영어 몰라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쓴 적 없고 한글로만 다 써봤거든. 근데 얘네는 엄청 많이 써요. 그만큼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 회계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보시는 용어라서 같이 보시라고 제가 영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재무제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에 지금 34페이지에 재무제표 작성 표시와 일반 원칙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얘네들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우리는 재무회계예요. 외부 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기준이에요. 그럼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기록하는 건 우리는 계속 기업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기업이라는 것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만약에 올해까지만 사업하고 그만둘 거라면 우리는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공부하는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재무회계는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거다. 그럼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 끝낼 거다. 이런 기업을 청산기업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는 계속 기업의 가정 조건으로 또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재무제표 제가 회계 담당자예요. 제가 재무제표 작성을 잘못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큰 손해를 본 거예요. 자,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회계 담당인 저한테 저를 나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회사 그만두면 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작성은 했지만 최고 경영자의 책임하에서 내가 작성을 한 거지 내가 책임진 게 아니거든. 나는 회계 담당자는 작성자인 거예요. 그리고 수치값을 줬고 이렇게 표현하고 승인하는 최고 결정 권한자는 당연히 우리 경영자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뭐 CEO인지 CEO인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상법으로는 무한 책임 사원이라 그래요. 이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손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책임을 그 사람들이 들 거예요. 물론 그 외국 법인들 있죠. 우리 외국시험 오신 분들 아이폰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유한회사예요. 자기 투자한 돈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대한민국의 앞에 주자가 붙어있는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라고 적혀 있죠.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공정한 표시라고 적혀 있는 건 이 앞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데 그 표시는 여기 주석에 이제 어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너무 얘를 저자 저번 나이 많아요. 아는 사람인데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책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했는데 자, 어떤 기준이다라고 어느 회계 기준을 쓰는 간에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 회사에 수많은 종류의 재산과 빚과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통합하거나 또 의미가 있는 유의적인 건 구분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 벌었는데 우리 회사가 우리 학원이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돈을 번다.
혹은 있는 컴퓨터, 우리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팔아서 돈이 번다. 외부 이용자는 투자할 때 너네 회사의 본연의 성격대로서 돈 버는 거랑 구분해서 보고 싶겠죠.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 팔아서 돈 버는 건 수업에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학원을 살려는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 자, 비교 재무제표는 자, 올해 우리 회사가 10억 벌었어요. 많이 벌었나요? 성과 괜찮은가요? 별론가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올해 10억이라고 했을 때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다면 잘 벌었어요. 근데 전년도에 100억 벌었는데 올해 10억 벌었다면 망한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는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최소 2개년도 이상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보여줘야 외부 이용자가 그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지금 올해 하나의 편중된 정보만 가지고 정보는 외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재무제표를 2개 이상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2개 이상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거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를 해서 가야 되지. 작년엔 이렇게 주물러서 보여주고 올해는 이렇게 보여주면 비교 가능성도 떨어질 거고 그렇게 주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회계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상식선을 맞추면 당연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뭐 재무제표의 보고 양식은 제가 어릴 땐 웃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라 그러는데 재무제표 처음 봤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건 그 보는 누구나 다 이해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려고 했을 때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그자가 이해를 못하면 나와의 이해관계는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고 양식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와 같이 이 재무제표를 하나씩 이제 어떤 성격이다라고 볼 거고, 자, 얘 둘이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나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정도만 인지를 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어서 혹시 표기하시는 분은 아래 노트라고 35페이지 적혀 있는 곳에 참고할 수 있게 자, 이걸 정리를 좀 해주세요. 회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 연도. 자, 사람의 나이는 1살, 2살, 그러니까 대한민국식으로 태어나자마자 1살, 2살 이렇게 세죠. 그럼 법인은 태어난 날을 설립했다고 표현해요. 그럼 설립일로부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끝에 기수를 붙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올해가 2020년도죠. 2020년도. 그럼 지금 올해 사업하고 있는 올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기라고 붙으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현재 이번 회계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전년도 2019년도는 우리는 전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전기. 그리고 2021년도는 우리가 차기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차기. 자,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그럼 제가 기자 돌림으로 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작하는 날을 1월 1일 날 시작한다라고 잡으면 이 1월 1일을 이번 기수의 시작이라 그래서 기초라고 표현할 거예요. 얘를. 그리고 끝나는 날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이 날을 기말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기간을 지금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썼죠.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이 가능해요. 1년은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6개월짜리 회계법인도 되고 우리 3개월짜리 회계법인도 되고 1년짜리 회계법인도 되고 회계기간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도 되고 우리 2월 말 회계법인들도 많죠. 금융기관은 2월 말 회계법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들은 12월 말 회계법인이라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럼 법인이 설립할 때 정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정관에 우리 회계기간 혹은 세법상으로 만들면 사업연도라고 쓰게 돼요. 근데 거기에 넣지 않으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올해 시작하는 기초를 단기의 기초라고 하고 그럼 2019년 12월 31일을 전기의 기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1일을 차기의 기초라고 보면 되겠죠. 이건 그냥 당연한 기말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이 전기의 기말이라서 우리 표현할 때 전기말이라고 안 하고 전기기말이라 안 하고 전기말이라고 글자를 줄여서 쓸 거예요. 그런데 차기의 기초는 그럼 차기초로 줄일 줄 아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차기의 기초라고 써요. 얘는 전기말이라는 표현을 무수히 많이 쓸 거예요. 그럼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우리 12월 31일 날 재종소리와 함께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그럼 제가 올해 가진 빚이 12월 31일 날 재종소리와 함께 사라지나요? 안 그렇겠죠? 만약 그런다면 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제 빚은 오늘 빚이고 똑같죠? 그럼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그럼 2019년 12월 31일 기말과 단기 1월 1일 기초는 둘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는 차이가 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기 기말이라는 건 까칠하게 따진다 그러면 22시 59분 59초를 이야기하는 거고 1월 1일 00시 00분 01초를 말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죠? 그럼 똑같겠죠? 그럼 단기의 기말과 차기의 기초도 서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기초가 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없어서 문제를 못 푼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제가 앞에 비교 재무제표라 그랬죠? 전기 거랑 올해 거랑 둘이 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의 기말을 올해 기초로 삼아서 그 문제를 풀라는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하면 당연하지 않은데 나 혼자서 팍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올해 기초를 써야 될 걸 전기 기말 정보를 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한테 안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계속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올해 12월 31일에서 전기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로 넘어오는 거, 우리 월을 넘기는 걸 2월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거를 전기 2월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올해에서 차기로 넘기는 거 이걸 차기 2월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2월 우리 2월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쓰죠.
그럼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연이라는 표현 써본 적 있나요? 그럼 이제 쓰면 돼요. 자, 이연이라는 건 이 해에서 이 해로 넘기고 이렇게 넘기는 거, 얘를 이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전기, 차기 이런 건 표현 안 하는데, 이 월이 달월자예요. 얘가 해년자고 화탕 앞에 이사할 때, 이동할 때 있자예요. 해를 넘기는 건 이연, 월을 넘기는 건 이월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간 표현하는 건 어떻게든 끝에 기자가 붙어 있죠. 그럼 이제 이 기간 가지고 또 같이 제가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5페이지에 재무상태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지금 컴퓨터로 기록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상당한 컴퓨터 실력이 필요해요. 저 나중에 그림 엄청 많이 그려요. 계속 화살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주고 얘가 이렇게 넘어오고 여기 세운기한수 주고 이렇게 화살표 쓰기 때문에 쓰다가 포기하시는 분은 많이 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두 분은 봤어요. 잘하시더라고. 소리도 안 나는데 제가 쓴 걸 예쁘게 컴퓨터에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받았다가 슬펐어요. 쓰는데 집중하셔가지고 내용이 다 틀렸어요. 그림만 예뻤어요. 그래서 할 때 좀 잘 쓰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많으면 정리하는 게 분산돼가지고 또 공부가 안 되니까 일관성 있게 쭉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자, 이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이게 재무상태표의 키워드예요. 얘가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쓸 때는 자, 이렇게 T자로 써서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 재무상태표가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겠죠. 그러면 처음 쓰는 게 왼쪽에는 회사명을 쓰고 오른쪽에는 회계 단위를 쓰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기입을 할 건데, 오른쪽에는 자금의 유입을 쓰게 될 거고, 왼쪽에는 자금의 운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쓰게 된 건 그 회계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 베니스의 상인들이 먼저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사와서 거기 베니스라는 시장에서 파는데, 근데 이걸 사오는 시간하고 또 파는 시간하고 한 사람이 다 하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다 같이 조합을 만들었대요. 그럼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팔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종류를 각자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익을 배분하는 건데,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게 지금 영리법인의 모태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의좋게 하면 되는데, 이 회계의 기원의 첫 시작이 인간의 불신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일단 이 장소에 없는 사람이, 이 장소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금 이걸 운용하고 있는지, 잘 팔고 있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원해서 정리할 때 오른쪽에는 자금의 유입을 가지고, 그리고 왼쪽은 자금을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금을 운용한다는 게 큰 게 아니라 팔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지 현금으로 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만들려고 기계로 가지고 있는 건지 수레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돈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표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한테 이 자금이 유입되는 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상환의 의무가 없는 타입이 있어요. 우리 법인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쉽게 말하면 돈 갚아야 되는 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 우리 돈 갚아야 되는 걸 빚이라고도 말하지만 부채라고도 말하죠. 걔가 얘예요. 상환의 의무가 있는 얘가 부채를 의미하게 되고, 그럼 우리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상환의 의무가 없는 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걸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걸 여기를 자산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 그럼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1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투자 받아서 안 갚아도 되는 돈이 2억이 있어요. 2억이. 그러면 하다못해 내 통장에는 3억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원리로 이제 우리 과거 옛날에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얘네들의 명칭을 붙이는데, 자, 우리나라는 77년도 경에 그 일본에서 먼저 정리해둔 세법과 그 회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유럽 걸 가지고 올 건데, 일본이 일단 옛날에 망하고 나서 유럽에서 그걸 배워와서 자기들로 번역했는데, 걔네들은 좀 이상한 민족인지 자기 나라 말로 안 쓰고 한문으로 썼더라고. 자기들은 히타카라 가타카라가 있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유럽 언어로 있는 걸 번역하는 것보다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게 번역하는 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번역해 놓은 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새로 번역하면서 한문을 또 번역하면서 지금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그때 만들 때 일본에서 적어 놓은 게 오른쪽 여기를 대변이라고 표현하고, 얘를 대변이라고 표현하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차변. 그래서 오른쪽을 대변이라 하고 왼쪽을 차변이라 그래서 지금 이 원리대로 하게 되면 우리 법인은 빌려온 돈과 투자받은 돈을 합치면 가지고 있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규칙을 만들게 돼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썼던 이름이 일본식이라, 일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라는 게 됐고, 영어로 BS라고 하는 게 밸런스드 시트가 차변되면 왼쪽 오른쪽이 서로가 균형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금액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재무상태표의 원리예요. 그럼 지금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갚아야 되는 것 빼면 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거고, 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얘는 얘 둘이 더한 게 자산이다라는 이런 규칙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공식이 자본 등식이에요. 자본 등식이라는 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다. 얘가 왜 중요한 공식이냐면 IFRS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좀 그렇긴 한데, 자,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이잖아. 안 갚아도 되니까. 순수한 우리 법인의 돈인데, 우리의 법인의 돈을 얼마인지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산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건 당연히 표시가 나겠죠. 그럼 갚아야 되는 거 다 빼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정말 이해갔어요? 왜냐면 나중에 저하고 자산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 다 공부할 거예요. 부채의 계정 과목이라는 거 다 공부할 거예요. 자본의 계정 과목이라는 걸 다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은 자본 계정 과목 찾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자산을 다 찾아서 부채를 다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거예요. IFRS에서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너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 빼면 다 너 거야. 그래서 우리 뺄 걸 다 빼는 걸 앞에 수식어로 순자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자산에서 뺄 걸 다 뺀 게 자본이라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지금 너 빚이 얼마니? 지금 너 통장에 돈 얼마 있니?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날짜를 쓰는데 그게 일정 시점 쓸 거고, 자, 우리는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앞에 공부한 회계 기간 중에 최소한 한 번은 이걸 작성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이 쉬워서 자산, 부채, 자본이지 이걸 일일이 전부 다 측정하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기업은 회계 기간 동안 딱 한 번 하려고 하고 그 한 번을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에 하려고 그래요.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말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다수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해서 기말 재무상태표를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12월 31일을 이 앞에 우리가 표현할 때 12월 31일을 첫 번째 표현하는 게 기말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하는 게 보고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같은 12월 31일을 말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얘를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날이라고 재무상태표일이라는 표현도 써요. 세 개 다 같은 12월 31일을 말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편리한 용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다 12월 31일이고 얘를 최소한 12월 31일 날 작성하니까 저는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얘네들 자산 어떻게 표현하는지, 부채, 자본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드릴게요.